결혼 7년 차, 시댁의 모든 생활비는 오로지 제 월급으로 충당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골프 회원권 회비, 시누이의 유학보증금, 시어머니의 백화점 카드값까지. 그 모든 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남편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네 돈 내 돈 따지지 말자. 저는 그 말을 7년이나 참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 칠순 잔치 때 제가 직접 건넨 청첩장을 시어머니는 현관 신발장에 툭 던져버렸고 시댁 식구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 시어머니가 청담동 호텔의 환갑 잔치상 40 테이블을 예약해 놓고는 저보고 계산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부터 새벽까지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99통의 부재중 전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음성 메시지에서 그녀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5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내가 와서 긁지 않으면 누가 긁니? 저는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순간 얼음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찌를 듯한 냉기가 퍼지자 오히려 몽롱했던 머릿속이 전례 없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자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침실에서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거실에서는 박재훈이 게임을 하는지 기계식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지치지도 않는 설치류가 집기둥을 갉아먹는 소리 같았죠. 제 이름은 차윤서, 올해 34살입니다. 서울에서 알아주는 성진 회계법인의 수석 회계사로 일하며 연봉은 7,200만 원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저는 호스 꽂힌 수혈팩 신세였습니다. 제 피는 끊임없이 다른 3마리의 기생충에게 공급되고 있었으니까요. 제 남편 박재훈은 36살, 중견 건축자재 회사의 만년 대리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고작 280만 원의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서울에서 그 월급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마포구 합정동 아파트의 전세대출 이자를 내기에도 빠듯합니다. 전세 보증금 3억 8천만 원. 결혼 초,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입사일에 모은 적금을 전부 깼고 의정부 본가에 계신 친정엄마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족연금까지 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재훈은요? 빈손으로 와서는 입만 살아서 떠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는 그 말,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윤서야, 아직 안 자? 라면 하나만 끓여줘. 계란 풀어서. 거실에서 박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오랫동안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진 나태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백한 피부,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 재무제표의 구멍을 단번에 찾아내며 회사에서 날고 기던 차윤서가 맞나요? 왜 집에만 오면 돈 한 푼 못 받는 무료가사 도우미로 전락하는 걸까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서랍을 열어 지난 7년의 기록이 담긴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7년 전 10월의 날짜가 보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김옥분 여사는 노원구에 30년 된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처음 제게 손을 벌렸던 이유는 아주 그럴싸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수치료 좀 받고 싶은데 실비보험 한도가 다 찼다지 뭐니? 그때 저는 참 바보 같았습니다. 갓 시집 왔으니 점수 좀 따야 한다고 생각했죠. 두말 없이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시작이요. 이번 달 관리비가 모자란다. 교회 김권사가 안마의자를 바꿨는데 나도 한번 써보고 싶구나. 내 시아버지가 쓰는 골프채가 너무 낡아서 남들 보기 부끄럽단다. 가계부에 적힌 빽빽한 숫자들은 마치 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때 같았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드리는 50만 원의 용돈, 7년이면 그것만 해도 4,200만 원입니다. 명절 용돈, 생신 선물,
철마다 해드린 옷값은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이죠. 언젠가 박재훈에게 넌지시 불만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 댁 지출이 좀 과한 거 아니야? 우리도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해야지. 그때 박재훈의 표정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 가족 카드로 신상 게임 스킨을 결제하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죠.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늙어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시잖아. 내가 능력 좋으니까 좀 이해하면 어디 덧나냐? 사람이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마. 능력 좋은 게 죄인가요? 제 손가락이 가계부의 한 페이지를 훑다가 멈췄습니다. 눈을 찌르는 듯한 숫자 2천만 원. 3년 전의 일입니다. 신우이 박세라, 나이 29 먹도록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생 핑계만 대고 있는 백수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서 매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고 일어나면 드라마 보고 쇼핑하는 게 일과죠. 그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세라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 하는데 잔고 증명 2천만 원이 필요하단다.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잠시 동결했다가 증명서만 떼면 다시 돌려준대. 너 회계사니까 이런 건 잘 알지? 좀 도와다오. 저는 망설였습니다. 2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박재훈이 거들었습니다. 세라 앞길이 달린 문제인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잠시 넣어두기만 하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라의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냈죠. 8개월 뒤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묻자 세라는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나섰습니다. 아유, 세라가 외국 안 나간단다. 그 돈 그냥 두기도 뭐해서 내 시아버지 중고차 한 대 뽑아드리고 남은 건 내가 정기예금 들었다. 너희 돈 내가 잘 보관해주마. 보관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몸이 다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돈이에요. 내 돈.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억척스러움이 튀어나왔죠.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내 돈이 어디 있니? 그깟 돈 좀 썼다고 고소득 전문직 며느리가 노인네들한테 유세 떠는 거냐? 늙은이들 다리 부러지게 걸어 다니라는 거야? 저는 박재훈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라면 적어도 중재는 해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네. 어차피 돈이 집안에서 도는 건데 남 준 것도 아니잖아. 그 순간 가슴속에 물 먹은 손뭉치가 꽉 들어찬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사냥감일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게임 소리가 멈추더니 박재훈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잔뜩 짜증난 얼굴이었습니다. 라면 끓여달라니까 못 들었어? 배고파 죽겠는데?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3년 전 사은품으로 받은 목이 다 늘어나고 색이 바랜 잠옷을 입은 남자. 하지만 그의 손목에는 제가 작년 승진 기념으로 사준 최신형 스마트워치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손엄니. 제 목소리는 갈라져서 나왔습니다. 박재훈은 멈칫했습니다. 제가 반격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특유의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차윤서,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회사에서 깨지고 와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구만. 피곤해.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휴대전화 만지작거리다가 퇴근 시간 기다리는 게 피곤하니?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찔리는 속내를 감추려 허세를 부렸습니다. 너 지금 돈 좀 더 번다고 집에서 유세 떠냐? 내가 말했지, 남자는 집안의 하늘이라고. 하늘.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 하늘이 사는 전세 보증금, 내가 냈어. 그 하늘이 긁어대는 카드값, 내가 갚고 있어. 심지어 그 하늘이 입고 있는 팬티까지 내가 사 입힌 거야? 박재훈 씨, 이 집 하늘은 너무 물러터진 거 아니니? 이
이 여자가. 그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미쳤어, 진짜.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는 시위겠죠? 저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7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화산이 드디어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판을 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정산이죠. 완벽한 정산을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저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 바로 보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10월 초 서울의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칠순 잔치를 위해 저는 반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올해 70이 되신 엄마 최 여사님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홀로 지내십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억척같이 사셨고 지금은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과 제가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로 지내시죠. 평생 아끼는 게 몸에 배어 사과 하나를 살 때도 흠집난 것만 고르시는 분입니다. 그런 엄마에게 번듯한 잔치 한번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제일 좋다는 한정식집의 방을 잡고 6테이블을 예약했습니다. 친척들과 엄마의 오랜 동네 친구분들을 초대했죠. 한 상에 63만 원, 답례품까지 합쳐 총 3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부 제가 냈습니다. 잔치를 2주 앞두고 저는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카스텔라를 사들고 노원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묵은 김치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시누이 세라는 소파에 누워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카스텔라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빵 상자를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왔냐. 마침 잘 왔다.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는데 내려가서 2묶음만 사오너라.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가방에서 금박이 박힌 청첩장을 꺼내 2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이 저희 엄마 칠순 잔치예요. 의정부에서 하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재훈 씨랑 세라 아가씨도 꼭 와주셨으면 해서요. 시어머니는 청첩장을 받아 들고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의정부. 거긴 너무 멀지 않니? 왔다 갔다 기름값이 얼마야? 차는 제가 다 대절해뒀어요. 교통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어머니는 청첩장을 현관 신발장 위로 툭 던졌습니다. 마치 다 본 전단지를 버리는 듯한 경멸이 담긴 손짓이었습니다. 그날은 안 된다. 교회 예배 가야 해. 재훈이도 나 태워줘야 하고. 너도 알잖니? 요즘 이 장로님이 우리 재훈이 좋게 보고 계신 거. 어머님, 예배는 일요일에 가시거나 오전에 다녀오셔도 되잖아요. 잔치는 점심 12시예요. 저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시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글쎄다. 아이고, 저 드라마 며느리는 참 싹수도 없지. 맨날 친정 타령만 하고. 옆에 있던 세라가 피식 웃으며 마스크팩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비아냥거리듯 말했죠. 새언니, 거긴 너무 멀어서 좀 그렇다. 우리는 그냥 마음만 보낼게. 사돈 어른 쪽 친척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데 가서 밥 먹기도 어색하잖아. 저는 멍하니 서서 신발장 위에 덩그러니 놓인 청첩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치킨집 전단지와 유효기간 지난 마트 할인 쿠폰 더미 아래 깔려 금박 글씨 귀퉁이만 간신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청첩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묻은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의정부의 하늘은 유난히 파랗습니다.
엄마는 제가 사들인 연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식당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마다 목을 빼고 기다리며 중얼거리셨죠. 사돈댁이 왜 안 오시지? 길이 많이 막히나? 윤서야, 전화 한번 다시 해봐라. 기대에 찬 엄마의 눈망울을 보자 목구멍으로 유리 조각을 삼킨 듯 따끔거렸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가서 박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재훈 씨, 출발했어?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특유의 과장된 웃음소리, 그리고 과자 봉지를 뜯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아, 윤서야. 재훈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우물거리는 듯 웅얼거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갑자기 몸살기가 있으시네.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고 하셔서 내가 옆에서 좀 봐야 할 것 같아. 못 가겠다. 어지러워. 저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많이 편찮으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냐. 좀 누워 계시면 괜찮아질 거야. 세라도 옆에서 간호하고 있고 장모님한테는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다음에 꼭 찾아뵙는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세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리모컨 좀 줘봐. 유재석 진짜 웃겨. 깔깔깔. 이어서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고함이 들렸습니다. 세라야, 시킨 치킨은 왜 아직 안 오니? 배달이 왜 이렇게 늦어? 재훈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수화기를 막으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아. 끊는다. 뚜뚜뚜.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끊김 신호음이 마치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몸살, 어지러움. 그들이 말한 아픔이란 건 에어컨 바람 쐬며 편하게 누워 예능 프로그램 보고 치킨 뜯는 거였군요. 우리 엄마 칠순 잔치에 얼굴 한번 비치는 게 그렇게 싫어서.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팔짱을 끼며 밝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시댁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셨대요. 재훈 씨도 그거 처리하느라 못 올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엄마의 눈동자에서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옛날 분인 엄마에게 사돈이 잔치에 오지 않는다는 건 곧 이 결혼을 무시하고 당신 딸을 업신여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테니까요. 아, 그렇구나. 엄마는 제 손등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바쁘면 좋은 거지? 우리끼리 오붓하게 먹자. 그날 점심, 시댁 식구들을 위해 비워둔 상석 테이블은 끝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숙모가 빈자리를 힐끔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네 너무하네. 칠순 잔치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이거 누구 무시하는 거야? 윤서야, 너 시집살이 고되게 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숙모.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갈비찜을 입에 쑤셔 넣고 씹었습니다. 고기 맛은 느껴지지 않고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엄마가 몰래 눈물을 훔치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못 본 줄 알고 얼른 등을 돌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더니 다시 뒤돌아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윤서야, 어서 가라. 김서방 기다리겠다. 점점 작아지는 엄마의 굽은 등을 보며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바스러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니 9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치킨 냄새. 거실 탁자 위에는 배달 용기와 맥주 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박재훈은 소파에 누워 게임을, 세라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재훈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잔치는 잘 끝났어. 저는 핸드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재훈이 깜짝 놀라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왜 이래? 미쳤어. 몸살이라며. 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어지럽다며? 치킨 먹으면 어지러운 게 낫니?
예능 보면 두통이 사라져. 재훈은 찔리는지 눈동자를 굴리다가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엄마가 진짜 편찮으셨어. 나중에 좀 괜찮아지셔서 뭐라도 좀 드신 거야? 너는 사람이 왜 그렇게 꼬였냐? 내가 얼마나 힘들게 간호했는지 알아? 박재훈.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SNS 앱을 켜고 화면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뭔데? 화면 속에는 2시간 전 시어머니가 올린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교회 친구들과 한우를 구워 먹으며 세상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글권은 가관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 재훈은 화면을 보더니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몸 좀 나아져서 나가신 거야? 엄마가 교회 분들이랑 바람 좀 쐬러 간 게 죄냐? 너 무슨 스토커야? 시어머니 뒷조사나 하고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네. 숨이 막혀.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7년을 바쳐 헌신한 대가가 고작 숨 막힌다는 소리라니. 그날부터 저는 재훈의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오늘 시어머니가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들뜬 말투였죠. 나 이번에 환갑잔치 다시 할 거야. 코로나 때문에 4년이나 미뤄서 못한 거 이번에 아주 성대하게 할 거야. 절대 초라하게 안 한다. 곧이어 예약 확인서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장소 청담동 5성급 호텔 연회장. 규모 40테이블. 메뉴 최고급 한우 코스, 와인 및 라이브 밴드 포함. 견적 5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 미친 거 아닐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예약 확인서의 담당자란에 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라니. 재훈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엄마 환갑 잔치잖아. 60세 때 못해드린 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 교회 장로님들도 다 오신다니까 엄마가 좀 폼나게 하고 싶으신가 봐. 5천만 원. 박재훈, 너 5천만 원 있어?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너도 알면서. 그는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맏며느리잖아. 당연히 내가 내야지. 너 연봉도 센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효도하는 셈 치고 좀 써라. 우리 집 기 좀 살려주게. 기.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보름 전 우리 엄마 칠순 잔치 비용 400만 원도 안 들었어. 그런데 너희 식구들 코빼기도 안 비쳤지. 그래놓고 지금 내 엄마 환갑잔치에 5천만 원을 나보고 내라고? 박재훈, 너 양심이라는 게 있니? 야. 차은서. 재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랑 이게 같냐? 우리 엄마야. 내 시어머니라고. 장모님 잔치는 어쨌든 잘 끝났잖아. 뭐가 문제야? 너 진짜 쪼잔하게 굴래? 그 순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 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과 대화하려는 건 바퀴벌레를 붙잡고 위생관념을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짓이니까요.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VIP 상담실에 앉아 담당 직원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 지난 7년 동안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뽑아주세요. 단 1원의 이체 내역까지 전부 빠짐없이요. 프린터가 지잉하고 작동하더니 종이를 한 장씩 토해냈습니다. 그건 제 피와 땀이었고 그들이 제 등골을 빼먹은 증거였습니다. 이어서 마포구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차윤서 씨, 이런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증거까지 있어야 해요. 은닉 재산이요? 제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남편분은 급여가 많지는 않아도 지난 7년 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용돈을 제외하고는 급여가 고스란히 남았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변호사의 말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회계사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지난 7년의 모든 장부를 털끝 하나 놓치지 않고 정산하겠다는 의지였죠. 전세 보증금 3억 8천만 원, 전액내 자금, 시어머니 생활비 4,200만 원, 시누이 유학 보증금 2천만 원, 시아버지 골프 회원권, 시어머니 병원비, 백화점 상품권, 명절 용돈, 제사 비용. 텅 빈 방 안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행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합계 금액은 무섭게 불어났고 마침내 경악스러운 숫자에 멈췄습니다. 1억 2,700만 원. 전세 보증금은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제가 이 밑 빠진 독에 쏟아부은 돈만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박재훈이 빼돌린 돈, 그 은닉 재산의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기회는 잔치를 3일 앞둔 날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박재훈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거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다가가 그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절대 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뢰 따위가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축 늘어진 그의 손가락을 잡아 지문 인식 센서에 갖다 댔습니다. 찰칵, 화면 잠금이 풀렸습니다. 재빨리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생일, 틀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역시 틀렸습니다. 문득 그가 최근 푹 빠져있는 걸그룹 멤버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입력했습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화면에 뜬 계좌 잔액은 8,700만 원. 8,700만 원이었습니다. 전기요금 5만 원 낼 돈이 없다며 저에게 손을 벌리던 남자, 쌀 돈도 없다고 징징대던 그 남자의 비상금 통장에 무려 8,700만 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지난 7년 동안 급여를 축소해서 말하고 상여금을 숨기고 저에게서 비상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을 차곡차곡 모은 것이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이체 내역을 훑어내려 갔습니다. 그때 유독 눈에 띄는 입금 자명이 있었습니다. 이쁜이 혹은 자기를 줄여 부르는 낯뜨거운 애칭이었죠. 매달 1일 어김없이 30만 원이 이쁘라는 사람에게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무려 2년 동안이나요? 2년. 매달 30만 원. 그의 월급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여자인지 확인하려고 송금 정보를 누르려는 찰나였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진동했습니다. 화면 상단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그 뿌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한 줄의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그 이름, 그리고 그 한 줄의 문장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조차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게, 지극히 냉정하게 제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향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고요한 새벽, 그 작은 셔터 소리가 마치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환갑 잔치?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줄 테니까요. 뿌라고 저장된 여자가 보낸 문자 내용은 딱 5글자였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그 순간 심장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력한 마취 주사를 맞은 듯 잔혹할 만큼 차가운 이성만 남았을 뿐이었죠. 저는 찍어둔 증거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제 비밀 이메일 계정으로도 전송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뒤 박재훈의 휴대전화를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입을 해벌리고 자면서 입가에 침 자국까지 달고 있는 그를 내려다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작 이런 남자 때문에 내가 7년을 무료 머슴처럼 살았단 말인가? 토요일 아침 서울 하늘은 더러운 걸레반 물을 머금은 듯 잔뜩 흐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해장국을 끓이는 대신 시어머니가 너무 야하다며 못 입게 했던 트렌치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했더니 거울 속 여자는 낯설 만큼 날카롭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신발장 위 메모지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회사 비상 소집. 제주도로 3일간 출장감. 이게 제가 이 집구석에 베푸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공항이 아닌 의정부로 달렸습니다. 친정엄마는 불쑥 나타난 저를 보고 놀라서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윤서야, 일이니? 오늘 안 사돈 환갑 잔치 아니냐?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비비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서 거들어야지. 또 밉보이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몸을 굽혀 걸레를 줍고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재훈 씨가 그러는데 오늘 잔치는 교회 사람들끼리만 하는 행사라 가족들은 오지 말래요. 대신 저보고 엄마 모시고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엄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눈가 주름이 펴지셨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철들었네. 다행이다. 30분 뒤 우리는 여수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속도를 내자 회색 빌딩 숲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황금빛 들판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청담동에서 어떤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을지를요. 시간을 보니 낮 12시 30분. 5성급 호텔 연회장에는 우아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40개의 원형 테이블 위에는 비싼 생화장식이 놓여 있겠죠. 김옥분 여사는 이날을 위해 맞춘 비단 한복을 입고 머리를 한껏 부풀려 올린 채 평소 굽신거렸던 교회 장로들과 향후회 회원들 사이를 누비며 샴페인 잔을 들고 있을 겁니다. 아유, 김 권사님. 역시 스케일이 다르시네. 이게 다 한우 코스라며? 한 상에 100만 원은 넘겠어. 며느리가 효부네, 효부야. 이렇게 큰 잔치를 다 열어주고 쏟아지는 칭찬의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으스대고 있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현금 인출기인 며느리가 언제 와서 결제할지 눈알을 굴리며 찾고 있겠죠. 박재훈과 박세라는 구석에 숨어서 초조하게 제게 전화를 걸고 있을 겁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1번, 2번, 10번. 오후 2시. 잔치가 끝나갈 무렵 배를 채운 하객들은 이를 쑤시거나 화장을 고치며 답례품을 챙겨나갈 준비를 할 겁니다. 호텔 지배인은 그 긴 계산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메인 테이블로 다가오겠죠. 여사님,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총 5,130만 원인데 우수리는 저희가 제해드렸습니다. 5천만 원. 김옥분에게는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문 쪽을 가리키며 말하겠죠. 우리 며느리한테 받아요. 걔가 회계사인데 금방 올 거야. 하지만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수 바닷가 식당에서 살이 꽉 찬 간장게장을 발라 밥 위에 게알을 듬뿍 얹어 엄마 숟가락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닷바람에서는 짭조름한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후 4시. 가방 속 휴대전화가 죽어가는 매미처럼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지 않아도 그 히스테릭한 진동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엄마와 함께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피곤하셨는지 금세 골아떨어지셨습니다. 저는 테라스로 나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평소엔 피우지 않지만 차 안에 박재훈이 흘리고 간 담배갑이 있길래 충동적으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붉은색 알림 숫자가 화면을 뒤덮을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재중 전화 99통. 문자 메시지 62통. 음성 메시지 14통. 발신자는 시어머니, 남편, 세라. 저는 가장 마지막에 온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배경 소음이 시끄러운 걸 보니 파출소 아니면 호텔 사무실인 듯 했습니다. 김옥분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상한 교회 권사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찢어지는 목소리였죠. 차은서. 이 미친년아. 너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지배인이 못 가게 막고 경찰까지 왔어. 당장 튀어와서 계산 안 해? 내가 오늘 안 오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내 회사 앞에서 목매달고 죽을 거라고. 뒤이어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소음과 세라의 비명도 들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듣고는 담뱃재를 톡 털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입력창을 열어 마음속으로 수천 번 연습했던 그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돈이 저랑 무슨 상관이죠? 잔치의 주인공은 어머님이시잖아요. 전송 완료가 뜨자마자 박재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은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극도의 공포와 멘붕에 빠진 울먹임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너 대체 어디야?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엄마 호텔에서 기절해서 응급실 실려갔어. 너 사람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저는 손끝에서 타들어가는 담배 불빛을 바라보며 내일 날씨를 이야기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독해. 재훈 씨, 보름 전 우리 엄마 칠순 잔치날 너희 식구들끼리 낄낄거리며 치킨 뜯고 예능 볼 때 나도 너희가 참 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수학이 넘어가 순간 정적에 휩싸이더니 이내 더 큰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거랑 이게 같냐? 이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라고. 지금 호텔에서 우리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난리 났어. 제발 부탁이니까 일단 돈 좀 보내줘. 급한 불만 끄자. 나중에 내가 갚을게. 갚아. 저는 픽 웃으며 담배를 난간에 비벼 껐습니다. 무슨 돈으로? 쥐꼬리만한 월급 280만 원으로? 아니면 우리 은행 계좌 끝자리 8,892번에 숨겨둔 내 비상금 8,700만 원으로? 전화기 너머로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전파를 타고 제 귓가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박재훈의 목소리가 귀신이라도 본 듯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뿌라는 여자는 누구니? 매달 1일 30만 원씩 2년 동안 아주 꼬박꼬박 보냈더라. 그 여자도 교회 자매님이니? 아니면 룸살롱 아가씨니? 윤서야,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변명은 필요 없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박재훈 씨,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준비해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쫙 펼쳤습니다. 결혼 후 7년간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1억 2,700만 원의 상세 내역이 담긴 수십 장의 엑셀 파일. 박재훈이 은닉한 재산의 은행 거래 내역 캡처. 그에게 보낸 송금 내역과 그 역겨운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날 밤 김옥분이 보낸 욕설 음성 파일과 협박 문자들. 자료를 검토하던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윤서님,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일방적인 도살이 되겠는데요. 이 증거들이면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렸고 유책 사유가 명백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전액 지킬 수 있고 숨겨둔 8,700만 원 중에서도 최소 절반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제가 받아낼 수 있는 최고액으로 청구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날들은 박씨 집안 사람들에게 깨지 않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김옥부는 당연히 5천만 원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호텔 측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로 채무를 넘기고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죠.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반차를 내고 노원구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아파트 화단 벤치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법원 집행관들이 낡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옥분 특유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벽을 뚫고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처절하고 절망적인 비명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텔레비전이야.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고. 냉장고는 안 돼. 안에 김치가 다 쉰단 말이야. 소용없었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마치 붉은 흉터처럼 집안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 피땀을 빨아먹으며 채워진 그 집의 물건들. TV, 양문형 냉장고, 안마의자, 심지어 그 비싼 가죽 소파까지 치욕스러운 빨간 딱지로 도배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 김 권사가 5천만 원 떼먹어서 고소당했대. 평소엔 있는 척 다 하더니 완전 빈 껍데기였네. 앞으로 상종하지 말아야겠어? 돈 빌려달라고 할라. 김옥분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집주인 옆에서 기도하고 싶은 교인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유학 타령하던 공주님 박세라는 드디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안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더군요. 언젠가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촌스러운 조끼를 입고 허리를 굽혀 취객이 바닥에 쏟아놓은 토사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그 곱던 화장기 대신 피로와 삶에 찌든 기색만이 역력했습니다. 박재훈의 몰락은 생각보다 더 빨랐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의 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 급여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법적 절차였지만 보수적인 건축 자재 회사에서 이런 서류가 날아왔다는 건 핵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재산은닉, 상간녀 스캔들 같은 소문이 사내에 파다하게 퍼지자 인사팀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박 대리, 회사가 요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원 감축 중인 거 알지? 자네 개인적인 법적 분쟁이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말이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테니 조용히 나가주게. 그가 짐 상자를 들고 회사에서 쫓겨나던 날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나온 날은 서울의 가을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거리에 은행잎이 황금비드로 깔려 마치 희망을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 판결, 마포구 합정동 전세 보증금 3억 8천만 원 전액 차윤서 귀속. 박재훈이 은닉한 8,700만 원 중 4,800만 원 분할 지급.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저는 이 돈을 합쳐 의정부 엄마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하나 없는 온전한 엄마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새 집은 넓고 환했고 보일러는 뜨끈하게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새 소파에 앉아 팔걸이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엄마는 죄지은 아이처럼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엄마의 풀린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묶어드렸습니다. 등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엄마 생일 때마다 내가 제일 비싼 한우 사줄게.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 모녀끼리 실컷 먹자. 3개월 후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서야, 나야 재훈이. 그 여자랑은 끝냈고 차단했어. 돈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으려고 노력 중이야. 나 지금 고시원에 사는데 매일 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생각이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맹세할게.
앞으로 평생 내 말만 듣고 너한테 잘할게. 화면을 채운 비굴하고 우스꽝스러운 글자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비웃음조차 아까울 정도였죠. 한때 저를 밤새 울게 하고 100원 단위까지 계산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굽히게 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행인 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황당했던 환갑 잔치 날 밤 시어머니에게 보냈던 바로 그 문장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전송 완료. 그리고 차단, 삭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한 맛 뒤에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파랗기만 했습니다. 끝.